네, 조 변호사입니다. 우선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조시대 인물이죠. 그리고 인재를 중요시하던 개혁군주인 정조대왕에 의해서 발탁이 되어서 정말 총애를 받습니다. 또 그만큼 뛰어나고 일도 잘했고요. 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왕과 신하였었죠. 그러던 정약용 선생도 결국은 39살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게 되죠. 일각에서는 정조의 독살설 이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39살에 갑자기 정조가 승하하게 되자 평소 정약용을 좋게 보지 않았던 심환지 같은 반대파들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데, 주로 공격을 당한 포인트가 이제 사학 또는 천주교를 믿었다. 그게 가장 컸죠. 그래서 정약용의 형제들 정약전 또 누굽니까, 정약전 이름이 또 한 분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정약용 이래가지고 유배를 가고, 결국은 또 그 중에 한 명은 사약도 받고 이랬죠. 그래서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가시죠. 그래서 18년 정도 유배를 당했는데, 다산 선생이 이제 유명한 것은 그 18년 동안 유배를 당하면서 한 500여 권의 책을 썼다, 이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니, 그 힘든 유배 생활에서도 어떻게 책을 그렇게 썼는가. 그런데 그 책을 쓴, 당신이 그렇게 많은 책을 쓴 이유가 그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으로도, 단행본으로도 나와 있는데, 보면 참 구구절절합니다. 저도 아주 젊은 시절에 그 책을 볼 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나이가 들어서 저도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그 책을 보니까, 자, 그 다산 선생에게 제가 좀 빙의가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정말 잘 나갔고, 그리고 잘 나가는 고관 대자까지 되었었고,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들은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고 결국 과거라는 그 길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뜻을 펼치는 건데, 과거 시험 준비해서 뛰어난 자질이 있는 아들들이니까 다 과거로 통과하면 이제 관리가 되고, 이제 가문은 점점 이제 발전하는 거죠. 그런 예정된 계획이 있었는데,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일종의 역적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유배를 가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식들이 과거를 볼 수가 없어요. 과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을 패족이다, 패족. 패자가 이제 망할 패자, 족속 족자. 그래서 패족이 돼버리면 일체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그래도 본인은 관리 생활도 해봤고 왕의 총애를 받아봤지만, 내 똑똑한 아들들은 이제 아예 그 길 자체가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저기 시골에 내려와 있고, 아들들은 이제 한양에 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아비 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지만 용기를 잃지 마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오히려 패족이 된 지금 이 마당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이 과거를 위한,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정말 너를 위한 공부를 하라. 물론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은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그 글 속에 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책을 쓰게 된 그 이유가 전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뭔가 글을 쓰고 학문적으로, 그 실학이죠. 그 학문적인 이런 내용을 남겨놓는 것은 얼뜨게 보면 나에 대한 발악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흔적을 남겨놓지 않으면 역사 속에서 나란 사람은 그 사헌부 공소장에 나오는 그 죄인, 내 그런 설명으로만 남을 것이다. 당연히 이 사람이 귀양까지 오게 된 데는 오늘날로 치면 검찰, 그 당시에 사헌부에 공소장이 있겠죠.
정약용은 이런 짓을 해서 뭐 사학을 믿었고 이렇게 해서 뭐 혹세무민한 자다 이런 식의 공소장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 공문서가 나를 규정할 것인데 나는 그게 싫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골에서 뭘 할 수 있겠냐마는 어떻게든 매일매일 전투적으로 공부를 하고 글을 쓰면서 이걸 남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라는 지식인의 강인한 면모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다산 정약용은 어떤 사람으로 남습니까? 그 사헌부에서 어떤 죄를 이렇게 물어서 했던 그거는 우리는 다 이제 역사적인 모함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다산이 남겼던 수많은 글과 책들 속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거인이었냐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죠. 그 독일어 중에 앙스트 블리테라는 말이 있답니다. 앙스트 블리테, 앙스트가 불안이란 뜻이고 불안, 뭐 초조, 블리테가 이렇게 꽃을 피운다 이런 건데 앙스트 블리테는 원래는 이게 그 식물을 다루는 그런 뭐 어떤 용어였대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되게 안 좋을 때 이 식물 같은 것들은 더 예쁜 꽃을 피우고 더 강인해진다 뭐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바이올린 중에서 세계적인 그 명기로 꼽히는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물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 자체가 뛰어난 장인이기도 했지만은 그 원료가 되었던 나무가 가문비 나무라는 건데 가문비 나무 일종의 뭐 참나무 비슷한 거래요. 근데 그 가문비 나무가 특히 좋았다는 거죠. 그게 1640년에서 1700년대까지 한 60년 동안이 유럽의 소빙하기였답니다. 소빙하기였다 보니 좀 많이 추웠던 거죠. 그러니 나무들이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생장을 멈추고 이렇게 좀 자기를 이렇게 딱 보호하다 보니까 나이테가 촘촘해지고 이게 아주 단단해진 거예요. 결국은 그 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더니 훨씬 더 소리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그 혹독한 소빙하기를 거친 나무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앙스트 블리테의 예로 설명하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네 책에서 보니까 연꽃잎, 연꽃이 보면 이게 물에 잘 젖질 않아요. 그래서 연꽃의 그 원리를 가지고 뭐 우리 우비 같은 걸 만들고 그런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연꽃에는 이렇게 잎에 물이 스며들지 않느냐면 연잎 위에는 100만 분의 1m 나노미터의 정말 많은 돌기들이 있대요. 매끈한 게 아니고 돌기들이 있고 그 돌기 위에 또 더 작은 돌기들이 엄청 많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깨끗해 보이는데 엄청난 돌기들이 작은 돌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방울이 거기에 떨어져서 우르륵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는 거예요. 깨끗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수많은 돌기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방울이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되게 상징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평탄한 삶을 산 사람보다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이 어떤 또 다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비유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논어 위령공편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군자는 곤궁함을 당해도 잘 참아내지만 소인은 무슨 짓이든 한다. 이 무슨 짓이든 한다라는 게 되게 좀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군자는 그래도 내 원칙을 지키고 오히려 그 속에서 담대함을 유지하는데 소인은 뭔 짓인들 다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다산 선생 이야기, 앙스트 블리테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요즘 다들 힘드실 텐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열심히 뭔가를 해 나가는 것, 그게 연잎으로 치면 작은 돌기를 만들어내고 이 돌기들이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